평양냉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새벽 4시 평양의 겨울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국방과학원 지하 3층 회의실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김태준 부국장은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김정은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42세의 그는 조선인민군 전략무기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20년간 당과 수령에게 목숨을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준 동무, 이번 실험은 완벽했소. 김정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령님의 은덕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구역 간부 아파트 7층, 평양에서는 특권층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내 윤아가 현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아들 준우는 8살이었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몸을 떨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민병원 신경과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질입니다. 뇌전증이라고도 하지요. 태준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북에서 간질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유전병이자 정신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불치병이자 체제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병이었습니다.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평생약으로 억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건강검진 자료 제출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증이었습니다. 정치적 신뢰도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핵무기 책임자의 아들이 결함을 가졌다는 사실, 그것은 곧 가족 전체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태준은 20년간 당을 위해 살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모스크바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조국의 핵방패를 만드는 일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는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령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당의 노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체제가 그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 들어봐요. 그녀가 작은 라디오를 꺼냈고 중국에서 밀수된 제품이었습니다. 한밤중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유조선 방송입니다. 오늘은 뇌전증, 즉 간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현대 의학으로 7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완치 가능하다고? 그는 20년간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병은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니, 거짓으로 덮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의 충성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틀 후 보이부 요원이 사무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출장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곧 자신과 가족이 평양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 더 나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 태준은 20년간 쌓아온 모든 정보를 USB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핵시설 좌표, 개발 문서, 내부 조직도. 그것은 남한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보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그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국방과학원 정문을 지날 때마다 경비병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를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태준 동무, 잠깐. 보이부 과장 한명철이 복도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명철은 20년간 이 기관의 눈이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차가운 목소리. 예, 과장 동무, 아들 상태는 어떤가? 치료 중입니다.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가족 건강은 곧 당성의 척도일세. 몸 관리 잘하게. 태주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숨겨두었던 그 USB가 사라졌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가 가져갔나? 청소원인가? 아니면 보위부인가? 그는 침착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접속 기록은 없었습니다. USB는 빈 것이었습니다. 진짜 자료는 다른 곳에 숨겨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꼬리가 붙었습니다. 검은 볼가 승용차 한 대가 100m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유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인민반장이 왔어요. 인민반장. 5가구를 감시하는 당의 말단 조직원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집 안을 둘러보고 갔어요. 30분 동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소. 아무 문제 없소.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는 숨소리. 약을 먹어도 발작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한의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꼭 살려줄게. 다음 날 새벽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야 한다고. 평양에도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중국과의 밀무 역상, 탈북을 돕는 조직원,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들. 태주는 2년 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 중 만난 조선족 상인이 흘린 말이었습니다. 혹시 나갈 생각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게. 그때는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왜 조국을 배신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태주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중국 전화번호. 그는 국제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비상 회선을 이용했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시간. 여보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사장님입니까? 누구시오? 2년 전 단둥에서 뵀던 김 박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오? 나가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금액은 미화 3만 달러. 한 명당. 전부 합쳐서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냉소 섞인 웃음. 박사 양반. 그 돈으론 강도 못 건너요. 한 명당 2만. 최소 6만은 있어야 하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만 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있긴 하지. 정보를 주시오. 가치 있는 정보.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핵시설 자료면.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진짜요? 예. 그럼 거래하지.
일주일 안에 신의주로 오시오. 혼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현지지도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신의주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보이부는 허가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태준을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쥐를 잡기 위해 신의주행 기차 안에서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황량한 들판, 굶주린 농민들, 무너진 집들. 이것이 그가 20년간 지키려 했던 조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진짜 자료가 담긴 USB. 이것이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사형 선고서이기도 했습니다. 평양냉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